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송희진입니다. 이제 9월 모의고사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10월 모의고사까지 나왔어요. 뭐 학교에 따라서 10월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도 있고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 학교에서 시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제 본인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이제 독서 먼저 해설을 할 건데 등급 컷이 9월 거보다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1등급이 90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딱 그냥 평균 정도의 시험지다.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고 보통은 이렇게 등급 컷을 결정하는 게 독서 난이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독서가 우리 이제 6월이 아니라 9월에 했었던 독서보다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다. 근데 이게 오답률 순위를 보면은 조금 이제 신기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답률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했을 때 지금 하늘색으로 바꿔준 1위, 3위, 그 다음에 6위가 모두 문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법에서 오답률 10위 안에 3개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법을 안 한다는 거겠어요. 1학년 때 내신 문법 했던 거 믿고 그걸로 어떻게 밀어붙여 보려고 하지 말고 고3을 이제 맞이하는 겸 이번 기말고사까지 잘 대비를 하고 나면 꼭 문법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특이한 거는 내가 지금 6번, 8번 핑크색으로 한 게 이제 화작이었죠. 화작에서 오답률 순위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인데 뭐 헷갈릴 수 있었다 싶어요. 그래서 원래는 화작문 강의는 안 찍으려고 했는데 독서 문학을 먼저 찍고 시간이 되는 대로 화작문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독서로 가게 될 건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오답률 순위 탑 10에 들어갔는데 25번, 24번이 같은 지문이었고 29번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24, 25번이 있는 지문도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정보량이 너무 과도하게 많고 단편적인 정보, 나열적인 성격이 커서 힘들었을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뭐 풀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16에서 20일에 이제 가나 복합 지문에 있었던 인문제재가 있는데 혹시 내 거 9월 해설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고3 난이도가 아닌 고1, 2 난이도에서는 복합 지문이나 인문제재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지만 고3 가면 생각보다 인문제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인문제재를 너무 얕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고2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나 지문은 조금 수월하게 나온 편이고요. 이때 여러분 내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색깔이 조금 이렇게 컬러풀하게 있죠. 하늘색으로 색깔이 있는 경우는 이미 그 지문 안에 밑줄이 있던가 박스가 있어서 지문에 표시되어 있던 것들을 내가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왔고요. 핑크색으로 된 거는 출제 포인트나 혹은 중요한 접속사들이에요. 하지만 이와 달리 반면에 같은 접속사나 좀 중요한 표현들,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을 핑크색으로 해왔고요. 노란색은 꼬리물기. 9월 해설 강의를 듣거나 내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는 이제 독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장을 끊어서 단편적인 정보 나열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장과 문장을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연결 지을 때 겹치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연결고리를 찾는 연습을 할 때 내가 이거를 꼬리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된 것들은 앞에 문장에서 이어지는 꼬리물기들을 표시를 해왔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각적으로 볼 때 그냥 이거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고3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지금 독서가 얼마나 대비되었나를 볼 때 일단 약간 한번 멈춰봤으면 좋겠어. 멈춰서 내가 이렇게 노란색, 핑크색 한 걸 보면서 저걸 뭐 때문에 저렇게 노란색으로, 뭐 때문에 저렇게 핑크색으로 해왔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뒤로 가면은 노란색도 되게 많아지고 핑크색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저런 표현이 왜 중요할까? 나는 읽으면서 저런 표현을 조금 중시하면서 읽었나? 라는 어떤 반성까지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바로 읽어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여 학문의 진리를 구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하며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초월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비문학에서 초월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벗어난다라고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이때 선입견은 이성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를 가리키는데 선입견을 초월한다는 것은 전통과 습관, 관습, 공동의 의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 등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랑 여기에 겹치는 게 뭐야? 일단 겹치는 단어가 여기서 선입견, 여기서 이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앞에서 겹치는 게 뭐냐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초월해야 돼.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선입견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 말을 선입견은 이성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들을
선입견으로 친다 이거죠. 사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선입견을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삶의 환경을 초월한다라는 것이다. 선입견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결국 첫 번째 문장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두 번째 문장을 만든 거에 불과하죠. 자, 다시 말해. 여러분 중요한 접속사예요. 다시 말해라고 하는 건 결국 이퀄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문장을 조금 더 짧게 혹은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한 번 더 말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앞에 문장과 다시 말해 뒤에 나오는 문장의 어느 지점이 같은지를 꼭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여야 외부의 권위와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은 판단, 즉 비관여적 판단을 통해 진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 여러분 계속 겹치는 게 뭐야? 뭐 좀 없애자. 선입견 좀 없애자. 선입견 없애는 게 삶의 환경 초월하는 거, 삶의 환경 초월하는 게 선입견 배제하는 거. 그러면 우리 뭐 할 수 있다? 진리를 구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노란색으로 했다는 건 앞에 꼬리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여 학문의 진리를 구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선입견을 초월해야 된다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선입견을 초월하고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은 뭐가 되는 거냐면 진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온 얘기와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지. 그럼 1문단의 내용은 딱 하나야. 선입견을 배제해야 이성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선입견, 이성, 진리 구한다.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선입견이 없어야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구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러고 이 문단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데카르트는 선입견과 이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벌인다고 보았다. 얘들아,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네 둘이 vs 구도로 가져간다는 거죠. 선입견은 끊임없이 이성적으로 판단 못하고 뭔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만 판단을 하게 하려고 하고, 이성은 자꾸자꾸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얘네끼리 싸운다 이거야. 데카르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스스로가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며, 이렇게 감각한 현상이 곧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입견으로 보아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여러분 그럼 뭐야? 스스로가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성향이 감각한 현상을 곧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얘를 뭐로 본대? 선입견으로 본대? 이게 똑같은 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성은 뭐랑 싸우고 있는 거냐면, 세 글자로 하면 선입견이겠지만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한 걸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랑 싸우고 있다 이 뜻이에요. 계속 가서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각한 현상은 곧 실제, 즉 객관적 세계라고 가정하지만 데카르트는 감각한 현상이 우리의 주관적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얘들아, 감각한 현상을 실제라고 한다? 감각한 현상을 실제라고 한다. 근데 그래서 실제라는 말을 뭐로만 바꾼 거야? 객관적 세계라고 바꾼 거죠. 그러면 실제라는 표현이랑 객관적 세계라는 표현이랑 똑같구나.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 이거를 선입견으로 보아서 데카르트는 비판적으로 인식했잖아. 그럼 데카르트랑 지금 선입견은 vs 구도가 되는 걸 거고, 그걸 여기서 지만이라고 연결해주죠. 그러면서 데카르트는 뭐예요? 우리가 감각한 현상이 뭐가 아니라,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주관적인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거는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관적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좀 선입견을 배제하자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거야. 계속 반복적인 얘기예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의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감각이 될 수 없으며 이성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얘들아, 1문단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선입견을 배제해야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더 구체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 내가 여기 만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핑크색으로 해서 온 거는 앞에서 내 다른 강의를 들어보거나 9월 해설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항상 극단적인 표현들은 출제 포인트가 돼요. 예를 들면 부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두, 모든, 항상, 반드시, 언제나, 가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는 뭐뭐만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거는 다 배제하고 얘만으로 한정을 한 거니까 이것도 극한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의 판단이 뭐가 되는 거야? 그거를 실제로 생각하는 이게 선입견이야. 내가 눈으로 본 거를 내가 이성적 판단 안 하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 근데 그거를 교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입견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이성이 할 수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게 객관적이라 생각하는 선입견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 선입견을 배제해야 되잖아. 그 선입견 배제 누가 해줄 수 있다? 그 교정 누가 해줄 수 있다? 이성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문단 연결해가지고 이해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판단은 온전한 이성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의견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뭐뭐지만 이런 건 항상 중요하지. 그러니까 얘 말대로라면 선입견을 배제해야 우리가 진리를 탐구할 수 있고 그럼 선입견을 배제하려면 이성에 의해서만 가능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는 이성에 의한 것 같지만 온전히 이성에 의한 것 같지만 항상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의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기 쉽대. 근데 얘들아 이미 형성된 의견이 결국 뭐야? 이미 형성된 의견에 종속되어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진리를 못 찾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제대로 된 진리를 못 찾았다는 건 뭐를 배제 못했다는 거야? 선입견을 배제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말해주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에 받은 교육은 이성에 의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전에 받은 교육이 뭐가 되는 거야? 이미 형성된 의견. 이게 되는 거지. 이게 결국 오류를 만든다 이거야. 그럼 이게 뭐로 작용한다? 데카르트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입견이 배제돼야 된다고 봤다? 얘를 선입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한 그냥 내가 본 걸 그대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는 내가 본 걸 그대로 믿는 게 선입견이다라고 얘기했지만 3문단 우리가 배운 것들도 어쩌면 선입견이 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 그 지구 중심설이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태양계에 태양이 중심에 있고 우리가 도는 건데 옛날엔 지구 중심설이었지.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 지구 중심설을 주장한 학자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보다 진짜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자기들은 지구 중심설이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태양 중심설이라고 하는 진리를 탐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이미 받은 교육도 선입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교육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서요. 그래서 그는 방법적 회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방법적 회의는? 그럼 얘들아 이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건 왜 나오는 거예요? 배제하기 위한 방식이죠. 이미 받은 것들, 이미 교육을 받은 것들도 선입견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배제해서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려면 방법적 회의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선입견을 배제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의심 없이 받아들인 지식을 비롯해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것을 말하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입견을 제거함으로써 온전히 사유하는 자아만을 남게 한다. 여러분 방법적 회의가 뭐 하는 거다? 선입견을 제거하는 거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만 극단적인 표현 사유하는 자아만 남게 한다. 왜? 모든 것을 의심했으니까.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지식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입견.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 선입견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이미 배운 것도 가짜일 수 있다라고 모두 의심해가지고 뭐만 남는다? 사유하는 자아만 남게 한다.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자아가 되면 그럼 여러분 겹치는 거 사유하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유하는 자아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제거하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단을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이전에 받은 교육이 선입견이야. 그거 배제하려면 방법적 회의를 해야 돼. 방법적 회의하면 사유하는 자아가 남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사유하는 자아가 되면은 이성을 기준으로. 얘들아 아까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를 판단하려면은 다른 감각은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수 있어요. 이성을 통해서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유하는 자아가 됐다라는 건 이제 선입견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선입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이성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기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여러분 결국 이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 거예요? 선입견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입견이랑 이성이랑 계속 싸우고 있다라 그랬잖아. 경쟁이라고. 근데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 기준은 기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선입견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성이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계속 가서요. 이에 따르면 모든 교과는 여러분 이거 핑크색으로 했었는데 내가 색깔 잘못했다. 극단적인 표현이죠. 모든 교과는 학습자의 자기인식을 목표로 하며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얘들아 겹치는 거 뭐야? 자기인식, 자기인식, 자기인식. 아 그럼 우리가 선입견을 제거해서 사유하는 자아를 만드는 이유가 뭐다? 사유하는 자아는 자기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때 출제 포인트 이것도 정말 너무 여러 번 말하는데 내가 6월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하고 9월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뭐뭐가 아니라 라는 거 항상 출제 포인트예요. 일방적으로 전달.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 수업을 들을 때 그렇구나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저게 정말 맞을까? 혹시 이것도 선입견이 아닐까? 라고 의심하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자기인식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모든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내가 좀 가볍게 읽고 있어요. 여기는 너무 쉬워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로 넘어가죠. 사실 가랑 나가 조금 빡세게 나오는 경우에는 가까지 하고 끊었다가 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가 내용이 너무 쉬웠잖아. 나 지금 따로 정리도 안 하잖아. 얘들아, 가에서 하는 얘기가 뭐야? 선입견을 배제해야 된다. 선입견 배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성이 필요하다. 근데 이 이성이 필요하긴 한데 온전히 이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 이미 받은 교육들도 우리가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배제하려면 뭐 해야 된다? 방법적인 회의를 해야 된다. 방법적인 회의가 뭐야?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그럼 뭐가 된다? 사유하는 자아가 된다. 그럼 사유하는 자한테는 이제 뭐가 없는 거다? 선입견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판단이 가능하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인식을 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뭐 이 정도인 거 아니야? 너무 깔끔하고 쉬운 지문이었죠? 그래서 바로 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정도 생각까지 들면 좋은데 가가 나오고 나가 나올 때는 당연히 그 나가 가와 어느 지점에서 엮이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가와 이것 때문에 엮어서 나 지문을 출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잡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요.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는 선입견으로 이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이해의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이런 보자마자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야? 아, 지금 가랑 나를 묶어놓은 이유는 하이데거와 데카르트를 vs 구도로 가져가게 하려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데카르트는 계속해서 이 선입견이 제약이다. 선입견을 배제시켜야 된다. 선입견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데거는 제약받는 거 아니라 여러분 뭐뭐가 아니라 이 말도 중요하댔지. 오히려 이거를 발판으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데카르트랑 지금 대척점에 있구나. 그럼 여러분 당연히 가나 지문으로 나눠져 있지만 문제 어떤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이데거와 데카르트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이데거가 어떤 측면에서 선입견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데카르트와 어느 지점에서 공차가 명확한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읽겠다 정도는 생각이 드셔야죠. 너무 쉬웠죠? 계속해서 볼게요.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의 이해의 작용은 필연적인 것으로 하이데거는 이해의 작용에 있어서 인간 존재는 선이해, 즉 앞서 형성된 이해인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선이해된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얘들아 너네한테 갑자기 내가 숫자를 안 알려준 상황에서 2 곱하기 4가 8이라면 이게 납득이 가겠어. 우리가 지금 2가 뭐고 4가 뭐고 곱하기의 개념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8이라는 게 납득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미리 이해되어야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선입견으로 봐야 된다. 즉 선입견은 그 다음 단계의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요게 발판 이거 똑같은 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존재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해를 하는 이해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해를 하려면 선입견이 있어야 되고 그 선입견을 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선입견이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의 첫 번째 문단은 다 똑같은 얘기죠. 선입견 필요합니다. 선입견이 있어야 다음 단계의 이해가 가능합니다. 뭐 이 정도 얘기였고요.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가진 채 세계와 만나며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럼 얘들아 지금 계속 겹치는 거는 인간은 계속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문단을 왜 나눴을까라고 하면은 그냥 그 앞에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였다면 이번에는 세계와 만나며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말고 누군가를 만날 때, 외부 세계를 만날 때 얘기를 하려고 문단을 나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였다고 하더라도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을 해서 지금 얘는 이 선입견과 세계를 연결지어서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기서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뭐냐면 곱하기 우리 9구단이라는 거 있잖아. 9구단을 만들기 전에 이미 아라비아 숫자를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아라비아 숫자를 만든 사람이 있지 않았으면 9구단이 생기지 못했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9구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 아라비아 숫자를 만든 세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즉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윗세대와 그 윗세대와 연결된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이나 문학에서 세계라고 하는 게 미국, 중국, 영국을 얘기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글로벌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비문학이나 문학에서 세계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세계라고 합니다. 내가 있고 내 주변이 있으면 엄마, 아빠도 나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학교도 나의 세계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인간도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글로벌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조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하고 계속 가서 봅시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을 단순한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출제 포인트, 뭐뭐가 아니라, 이거 출제 포인트. 정신적 활동 아니고 세계에 관여하는 것, 즉 세계 안에서 살며 삶의 현장에서 세계와 관련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때 세계는 단순히 사회적 맥락이나 관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 영역, 즉 삶의 포괄적인 환경을 일컫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약간 유교 국가잖아. 약간 가부장적은 요새는 뭐 많이 모르겠지만 뭔가 예의를 중시하고 우더른한테 그런 관습이나 사회적 맥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고 시험을 보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세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삶의 현장이라는 말이 세계는 삶의 현장이고 그거는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다음 단계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나의 모든 삶의 포괄적인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선입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삶의 포괄적인 환경을 일컫기 때문에 이해라는 건 필연적으로 실천적인 차원을 지닌다. 그러니까 뭐야? 너네가 일문달만 읽었으면 이해라고 하는 게 뭔가 학문적인 이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의 모든 것이 이해다.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선입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국어적으로 지금 문장이 어렵게 쓰이지 않았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심오한 어떤 추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 이것도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심오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이해만 하고 있는 거지 절대 이 철학의 깊이가 얕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의 지문을 너무 쉽지 않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가볼게요. 선입견은 인간 존재가 겪어온 시간 속에서 형성되므로 현재의 이해의 작용은 인간 존재의 유한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현 존재라고 지칭하는데 인간 존재는 언제나, 여러분 이것도 극단적 표현이지, 언제나 특정 역사, 사회 관계 등 자신이 존재해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세계를 능동적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자신이 존재해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 존재가 겪어온 시간 속이랑 똑같은 말인 거 아니야? 이해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겪어온 시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지금 선입견을 가지고 존재하는 인간은 자신이 존재해온 모든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한다. 너무 똑같은 말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서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 순간 이루어지는 인간 존재의 이해는 과거의 시간성에 기인하고 있다. 과거의 시간성에 기인한다가 이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아, 인간이 선입견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만으로 할 수 없고 과거에 기인을 하고 있다. 근데 결국 그 과거에서 비롯된 게 선입견이니까 선입견에서 비롯된다는 말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죠. 여러분 이렇게 단일 밑줄, 그러니까 기억, 니은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일 밑줄인 경우에는 나는 바로바로 가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렇게 딱 기억해갔는데 내가 이 기억이 이 문단까지만 읽었어도 좀 말끔하게 이해가 된다? 그럼 나는 바로 기억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 편이기는 한데 오늘은 해설 강의니까 일단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인간 존재가 역사적인 존재인 이상,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끌고 와가지고 계속 역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인식은 무한한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의 순환 과정을 겪는다.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입견을 발전시키며 다시 발전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해석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구 중심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은 과학적인 발단이 불가능했어요. 발전이. 근데 우리가 선입견, 아 이제 태양 중심설이다 라고 하는 걸로 세계를 새로 해석하고 나니까 선입견을 발전, 아 이 태양 중심설과 관련해서 더 많은 지구과학적인 이론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또 더 많은 천문 활동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선입견으로 이해했더니 선입견이 발전하고 그래서 다시 발전된 걸로 해석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해석의 순환 과정이죠. 지금 해석의 순환 과정을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잖아.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 얘들아 여기서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가 뭐야? 첫 번째 문장에 변화된다랑 같은 겁니다. 결국 이 선입견에 의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선입견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절대 고정된 의미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데거는 흔히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과학적 언술도 완결되지 않은 조건부 진리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양 중심설이라고 하고 지금 뭐 태양이 몇백 년이 됐다고 하고 달이 뭐다라고
라고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야. 이게 5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그렇게 유지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025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진리이지 객관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을 서술하는 거다. 이게 조건부 진리다 이거죠. 지금의 한정에서, 지금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맞는 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고정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 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는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의미를 순환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숙고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교육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여러분 아까 우리 데카르트도 교육 얘기를 했었잖아. 뭐라고 얘기했어? 이 교육의 과정은 무엇이다. 우리가 의심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서 사유하는 자아만 남기고 선입견을 배제시킴으로써 스스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자기인식을 하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의 목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얘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숙고란, 그럼 얘가 이제 교육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숙고인 거죠. 자신이 포함된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존재를 함께 이해하는 것을 이른다. 하이데거는 이성의 능력을 도야하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이 인간 존재가 포함된 세계와 인간 존재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 존재를 둘러싼 세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다. 내가 이제 따로 독서 수업을 할 때나 이제 수능 국어를 이렇게 읽자라고 수업을 할 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문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원래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전통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나오려고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너네한테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나눠줬어. 근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서 선생님 제가 교재 잃어버렸는데 한 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 근데 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같아? 아니지. 내가 그냥 안 되는데 하는 거 안 주겠다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원래는 안 되는데 이번엔 주겠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말이 붙는 거는 무조건 전통적이고 원래의 무언가와 전통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비교하겠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저런 거 눈 항상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VS 구도는 아니지만 VS 구도를 만들 수 있는 표현도 나왔잖아요. 비판하였다. 그리고 비판하였다는 거는 걔네 둘의 의견이 서로 반대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VS 구도 되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은 인간 존재와 포함된 세계와 인간 존재를 분리했는데 여기서 하이데거는 숙고를 통해서 뭐 한다? 포함된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한 자신의 존재를 함께 이해한다. 이게 되는 거잖아. 분리인지 함께 이해하는지. 이게 보였어야죠. 그러면서요. 인간 존재를 둘러싼 세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하지 않았대. 그럼 뭐예요? 하이데거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VS 구도에 있는 하이데거 관점에 따른 교육은 이해 주체인 인간 존재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사유하는 법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너무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바로 문제 풀로 가서 한번 볼까요? 16번부터 1번. 가와 나는 모두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여기까지는 맞죠. 데카르트와 하이데거의 주장을 소개하고 한계점을 지적하지는 않았고요. 2번.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의 견해 제시까지는 맞고요. 특정 분야에 적용했다. 여러분 특정 분야 뭐 교육에 적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3번.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 이론을 제시하고 변천 과정, 가든 나든 변천 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가 제시한 다양한 사례를 유형화했다. 가나 어디에도 없었고요. 5번. 선입견에 대해서 철학자가 정의한 개념을 밝히고 개념을 정확히 밝힌 적도 없지만 이것까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대에 따라 뭐 달라진, 뭐 달리 수용된 뭐 이런 거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고요. 17번 가서 보자. 안 나올 수가 없는 유형이잖아. 그죠? 가가지고 볼게요. 선입견과 이성은 끊임없이 경쟁 벌인다. 이거 우리 VS 구도로 만들었던 거고요. 인간의 판단은 이미 형성된 의견에 종속되어 있다. 무슨 뜻이에요? 선입견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오류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의 판단. 여러분 이 감각으로부터의 판단이 뭐야? 감각이 뭐야? 내가 본 거 믿는 거. 내가 만진 거 믿는 거. 내가 들은 거 믿는 거. 이게 선입견이죠. 근데 선입견은 잘못된 거니까 이거를 교정해야 돼. 얘들아 교정 뭐로만 할 수 있다 그랬어. 극단적인 표현하잖아. 이성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성이 아니냐 아니라 이성으로만. 답 3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들아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너무 쉽기는 하지만 그냥 풀고 에이 뭐야 이성 필요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성만이 가능하다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썼었는데 그걸 노리고 만든 문제구나. 역시 극단적인 표현은 지문을 읽을 때 신경을 써야겠다. 까지 생각이 가면 좋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뭐 했다 포인트를 둬서 만들었고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썼을 테니 앞으로 내가 지문에 이거를 중요시해야겠구나. 까지 생각이 발전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자 고3 때 독서에서 여러분들이 좀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 있다. 뭐 맞는 얘기. 인간이 바로 지금 그곳에 존재하는 현 존재를 지칭한다. 뭐 맞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8번으로 가서 봅시다. 여러분 기억이 뭐였어요? 기억이 아마 그거였을 거야. 우리 아까 몇 번 이렇게 밑줄이 있었던 거. 요거. 인간 존재 이해는 과거의 시간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거 앞에랑 똑같은 말이었잖아. 지금까지 살아온 이해를 바탕으로 뭐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말이었죠. 그럼 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인간 존재가 지닌 유한한 역사.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 역사를 바탕으로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이 역사를 바탕으로 선입견이 생기는데 이 선입견은 다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발판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제약이라고 말하면 안 될 거고요. 2번 배제할 수 없죠. 내가 살아온 거를요. 3번 여러분 뭐뭐가 아니라 라고 했는데 아까 오히려 뭐라 그랬어? 특정한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포괄적 환경이라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장난질 많이 쳐요. 뭐뭐가 아니라 라고 했을 때 걔네 순서를 바꾼다거나 혹은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맞아야 되는데 둘 다 적절하다고 한다거나 이런 거짓말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말한 거. 자주 나오는 거짓말이고요. 4번 인간 존재 이해의 바탕이 되는 선입견은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한다. 너무 맞는 얘기고요. 5번 고정된 의미 아니었죠? 변화해야 된다. 이거 다 뭐 포인트였고요. 19번으로 갑시다. 교육에 대한 데카르트와 하이데거의 입장을 비교해서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풀 때 데카르트, 하이데거 같이 보지 말고 데카르트 쭈루루룩, 하이데거 쭈루루룩. 근데 나는 하나 더 또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만 읽고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까지 읽고 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데카르트보다 하이데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럼 하이데거 먼저 푸셔도 돼요. 너무 문제를 항상 앞에서부터 반드시 다 읽어서 풀어야 된다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자 우리.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서 볼게요. 근데 그냥 나는 앞에서부터 볼게. 데카르트는 교육을 통해서 사유하는 자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우리 이 사유하는 자아가 뭐였어요? 선입견이 배제된 친구였잖아. 그쵸? 2번 데카르트는 교육이 전통과 습관대 안 돼. 전통 싫어했잖아. 아까 전통이랑 싫어해. 전통과 습관대로 가면 어떻게 돼? 이거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3번 이성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이성 중요하다. 선입견이랑 반대되는 애였으니까요. 4번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얘들아 이게 뭐였어요? 방법적 회의. 우리가 꼬리물기 했던 정보들이 다 선지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5번요.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가 자신 자신을 성찰한다. 여러분 자기 자신 성찰하는 게 자기인식. 이것도 우리 이렇게 했던 건데. 괜찮아.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비문학은 어떤 과정이냐면 시험장에서 지문에서 꼬리물기를 다 하고 선지에 나온 말을 꼬리물기 된 표현을 얼마나 잘 바꿀 수 있느냐. 계속 그 싸움이거든요. 말 바꾸는 거야. 계속 비문학은. 그러면 이제 3, 4, 5 남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로 가보시면요. 하이데거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으로 회귀하는 얘들아 전통적 의미는 뭐였어? 세계와 인간을 분리해서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요. 4번요. 실천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 머물러야 됐었잖아. 그치? 실천적인 차원이 뭐였어? 그냥 특정한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그 인간이 살아가는 포괄적인 환경을 다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이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안아야 한다. 이거 안 되니까 안 되고요. 5번. 그래서 분리되지 않은 채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5번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쉽잖아. 넘어갈게요. 20번. 21번은 어휘 문제라 가지고 이 지문은 20번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가서 읽어보자. 데카르트의 관점과 하이데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사례를 가지고 데카르트랑 하이데거가 설명을 했겠지. 그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한번 읽어볼게요. 수업 시간에 빛의 굴절을 배웠다. 수업 전에는 빛이 굴절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개념과 원리는 몰랐다. 선생님께서 물이 든 컵 안에 막대를 보여주셨는데 막대가 꺾인 것을 보고 원래 꺾인 막대라고 생각했다. 그럼 얘들아 이 원래 꺾인 막대라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선입견을 가졌다 이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막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빛의 굴절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럼 뭐예요? 지금 선입견이 깨진 거지. 이를 통해 빛의 굴절과 개념의 원리를 이해했고 그것들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얘들아 이걸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어?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눈앞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내 바람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기를 이렇게까지 분석 안 해도 그냥 선지 보면 풀려요.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고3에 가서 진짜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독서 실력을 기른다라는 것은 얘를 읽으면서도 지문이 기억이 나야 돼. 근데 이거 잔소리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눈이 어떻게 돌아가면 안 되냐면은 이게 눈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삼각형이면 이렇게.
이렇게 눈이 삼각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얘들아. 보기 보고 선지 보고 지문 보고 지문 보고 선지 보고 보기 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눈은 양쪽으로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보기 문제가 나왔으면 지문과 보기를 먼저 관련해서 보기 분석을 끝내놓고 문제 풀 때는 얘는 빼고 요렇게 오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요렇게. 혹은 아니면은 보기랑 지문을 연결해가지고 지문의 어느 파트가 출제 포인트인지를 알고 지문이랑 얘만 왔다 갔다를 하시든가. 절대 눈이 삼각형으로 돌아가면은 나중에 고3 갔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마지막에 몇 점을 올리는 상황에서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 거예요. 항상 눈을 양쪽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뭐 이걸 읽으면서 이런 말을 보면서 뭐 하이데거와 데카르트 얘기가 다 생각이 났지만 이건 일단 해설 강의니까 그냥 해설만 하고 넘어갈게요. A가 이제 데카르트잖아. 데카르트 관점에서 보면은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빛의 굴절에 대한 지식은 진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선입견 중 하나다. 맞는 얘기잖아.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어? 우리가 배우는 것들도 다 선입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서 사유하는 자아만 남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학생이 물이 든 컵 안에 막대가 꺾인 것을 보고 원래부터 꺾인 막대라고 생각한 것은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여러분,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한다가 뭐야? 선입견에 의한 것이다. 뭐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하이데거에서 보면은 학생이 수업 전에 비해 빛의 굴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것은 해석의 순환 과정. 왜 얘들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거는 원래 꺾인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가진 채로 봤다가 이게 빛의 굴절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발전된 선입견, 빛의 굴절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해한 거잖아. 그러니까 순환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학생이 수심을 확인하며 빛의 굴절과 자신의 삶을 관련 지은 것은 얘들아 자신의 삶이 인간 존재가 되는 거고요. 얘들아, 빛의 굴절이 글로벌은 아니지만 내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세계를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이 객관적이라고 사실이라고 생각한 빛의 굴절의 개념과 원리는 지금 눈앞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 아닌 객관적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돼. 여러분 이것도 아까 뭐뭐가 아니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어? 객관적 세계 아니고 이게 맞다고 하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나중에 더 과학이 발전하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변화되는 의미였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라고 안 하고 조건부 진리라고 표현을 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했으니까 다 5번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웠어. 지문도 깊이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였지만 사실 지문도 그렇게 난이도 있지 않았고요. 문제도 너무 쉬웠죠. 21번 뭐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넘겨서 그나마 이번에 있었던 세 가지 지문 중에 조금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지문인데 요 22번에서 25번까지 있는 지문은 사실 지문이 엄청 치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추론을 요구해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정보량이 과하게 많고요.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끼리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치밀한 평가원식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까지는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사실 전형적인 교육청 지문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뭐 틀린 사람들은 내가 고3 가서 이런 거를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굳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지문이 굳이 나올까 싶네, 요새. 그래서 뭐 나는 그렇게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봅시다. 내가 앞에서 인문제제는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근데 과학기술은 내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조금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대기는 연속적인 유체로 사방으로 운동한다. 대기의 상태는 기압,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변수로 나타내는데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기의 상태가 변한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꼬리 문 게 대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러한 변화를 그럼 지금 얘기하려는 건 그냥 대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대기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예측하기 위해서 수치 예보가 활용되는데 수치 예보는 대기의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복잡하고 방대한 방정식들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여 미래의 대기 상태를 모의하고 기상현상을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때 모의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 모의가 지금 모의 하고 겹치잖아요. 방정식들의 근사해를 구하여 미래의 대기 상태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 겹치는 게 뭐 있냐면은 미래의 대기 상태를 모의한다, 미래의 대기 상태를 도출한다. 아, 결국 모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의 대기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도출해내는 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 예보를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로 우리 수치 예보라는 말도 슈퍼컴퓨터라는 말도 앞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잡은 거예요. 수치 예보 모델을 가동하는데 수치 예보 모델을 가동하는 목적에 따라서 모의할 대기의 영역을 정한 후 그 영역을 격자 단위로 세분
세분화한다. 근데 내가 굳이 색깔은 안 해왔지만 보였으면 하는 게 과학기술 지문에서 선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먼저, 뭐뭐 하기 전에, 뭐뭐한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과학기술은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잡아두시면 나쁘지 않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 내가 우리 앞에서 인문재지는 너무 쉬우니까 정리 안 하면서 했지만 시험장에서 이렇게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로 갔을 때 어느 문단에서 어느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기는 계속 변화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수치 예보라는 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수치 예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모의하는 거야. 모의하는 게 뭐였어요? 미래의 대기 상태를 도출하는 거. 이 정도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표현들로 하나의 문단을 정리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문단까지는 별 내용이 없었죠. 모의 영역은 이 문단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항상 문단 넘어갈 때 위에서 어떤 문단을 끌고 왔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위에서 뭐라 그래? 모델을 가동하는 목적에 따라서 모의할 대기 영역을 정한 후. 이게 모의 영역인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단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말은 뭐냐면 언젠가는 격자 단위로 세분화하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모의 영역이 뭐냐면 하고 이제 이 문단에서부터 모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표면의 수직인 연직 방향으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지고 각 층은 위도와 경도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누어진 격자로 구성된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격자로 구성된다를 잡은 이유도 뭐겠어요? 모의할 대기 영역을 정한 후에 격자 단위로 세분화한다. 모의 영역은 이렇게 되는데 그게 격자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나눠진다는 뜻이죠. 이에 따라서 대기는 육면체의 공기덩어리들의 집합체가 되어서 각 공기덩이에서는 변수의 값이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계산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으면 수직 방향인 연직 방향이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표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눈다 이거지. 그러면은 지금 하나가 이게 이제 3차원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생긴 이제 이게 하나가 공기 덩어리가 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대기 상태를 예측한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가서 볼게요.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하면 여러분 내가 들었으면 좋겠는 생각이 여기서도 한번 수직인 연직 방향과 여기서도 수평 방향으로 나누기는 했지만 여기서 다시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지금 수평 방향과 수직인 연직 방향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건 느껴지나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나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조금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해상도는 격자 간의 거리가 좁을수록 높고 연직 방향의 해상도는 층수가 많을수록 높다. 그럼 여러분 이거 당연히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 수평 방향은 거리에 따라서 해상도를 계산하고요. 연직 방향 같은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해상도를 계산하는데 얘네는 비례 관계로 가고 얘네는 반비례로 가니까 당연히 문제 내기 너무 좋겠죠. 이게 눈에 거슬려야죠. 그리고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대기 상태의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 여러분 연속적이다가 무슨 뜻이야? 이게 시간 간격이 좁다라고 하는 거는 10초, 20초마다 되는 거보다 3초마다 우리가 대기 상태를 점검했을 때 더 연속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변화 현상이 연속적일 확률은 올라간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대기를 모의하는 정도는 여러분 모의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었어? 미래의 대기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거를 도출해내는 정도는 분해능으로 나타내는데 분해능은 시공간적 대기 상태를 얼마나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여러분 세밀하게 모의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의 대기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도출하는데 그게 더 자세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미래의 대기 상태를 자세하고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의 정도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자, 따라서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이 높을수록 대기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얘네가 지금 높일수록 대기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해능이 높다라는 말이랑 똑같겠죠. 근데 어차피 쟤네가 분해능이니까 같은 편이지. 분해능이 높으면 세밀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공간 분해능은 격자 간의 거리로, 시간 분해능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며 각각의 값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높다. 그러면은 얘는 얘로 나누고 얘는 얘로 나타내는데 그때 각각의 값이 작아야 이렇게 된다.
그럼 여러분 일단 요 정도 정리했을 때 사실 여기는 지금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니 얘들아. 우리가 왜 격자 간 거리가 좁아지면 분해능이 높아지는지, 공간 분해능이 높으면 왜 대기가 세밀하게 모이되는지 이런 걸 아는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 문단을 보고 들어야 되는 생각은 무조건 비례 반비례로 문제를 내겠다는 거구나. 이것만 일단 보이셔도 돼요, 시험장에서는. 근데 지금 내가 말했지만 이 비례 반비례 정보들이 치밀하게 연결된 느낌이라기보다는 너무 정보 나열식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 평가원이 지향하는 방향의 지문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너무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서 어떤 정보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문제에서 물어볼 때 정확한 위치로 돌아가는 거 절대 외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럼 일단 가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모의 영역을 먼저 정해야 되고 그 모의 영역을 격자로 이제 세분화를 해야 돼. 이게 여기서 수치 예보를 하는 과정이었잖아. 그쵸? 근데 이 모의 영역을 정할 때 일단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눌 수 있었죠. 그치? 그래서 연직 방향은 지표면과 수직 기준으로 했을 때, 주표면과 수직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층으로 나누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은 경도와 위도로 나누는 걸 이렇게 가는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정육각형의 정육면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얘네가 다시 뭐로 정리되냐면 해상도와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해상도와의 관계. 근데 얘는 뭐였냐면은 해상도가 층이 많을수록 높다라 그랬으니까 이 층과 해상도의 관계는 비례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수평 방향의 해상도를 따질 때는 거리를 따지게 되는데 얘와 얘 사이는 반비례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얘들아 이게 당연한 게 층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만약에 지표면이 이만큼이라고 하자. 근데 층이 많다라는 건 이렇게 세 개인 경우보다 똑같은 크기인데 층이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대기를 더 조그맣게 나눌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한국으로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서울시,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더 세밀하게 나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격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와 여기의 거리, 뭐 여기와 여기의 거리 같은 거라고 봤을 때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같은 구역을 더 세밀하게 나눴다는 뜻이고 그럼 조금 더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으니까 해상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밑으로 가면은 뭐도 나오냐면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여러분 여기는 비례 반비례이기 때문에 잡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시간 간격마다 계산된다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해서 이게 앞문장과 물린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일단 써둘게요.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우리가 연속성이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연속적인 어떤 모의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좁아야 얘가 커지는 거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반비례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나는 비례 반비례를 화살표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비례 반비례 영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가 이제 분해능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각각의 잡시 작을수록 분해능이 높대.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나눠져 있지. 공간 분해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시간 분해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무조건 얘들과 그 분해능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공간 분해능은 뭐로 나타낸다 그랬냐면 격자 간의 거리로 나타낸다고 얘기했고요. 시간 분해능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시간 분해능과 시간 간격이 반비례. 왜냐면 값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커지니까. 공간 분해능과 거리의 관계도 반비례. 왜냐면 여기서 값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갈까? 왜냐면 얘들아 거리가 작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더 세밀하다라는 거지. 거리가 좁다라는 거. 시간 간격이 적다라고 하는 건 더 많은 똑같은 시간 내에 더 여러 번 측정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세밀함 정도가 높아지겠죠. 여기서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세밀한 모의가 가능했는지를 얘기하는 거다.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나열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혹시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보이나? 여러분 겹치는 게 뭐가 있어? 여기서도 비례 반비례를 만들었고 여기서도 비례 반비례를 만들었는데 뭐가 겹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시간 간격과 여기서도 시간 간격.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해보자. 여기서도 격자 간의 거리, 그리고 여기서도 격자 간의 거리였어요. 지금 이걸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격자 간의 거리는 해상도와도 관련이 되고 공간 분해능과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또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성이랑도 관련이 되고 시간 분해능이랑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비례 반비례의 요소가 다른 애들이랑도 엮일 수 있어서 이걸로 이제 장난질을 좀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계속 가서 읽어봅시다. 좀 단편적인 나열이에요. 이게 뭐 교육청 지문의 한계죠.
자,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은 서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대기의 최대 속도로 나눈 값을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으로 둔다. 여러분, 계속 지금 나열이야. 지금 여기서 나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과학기술을 하거나 경제를 하는데 나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거는 나누기로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분수식으로 표현하라는 뜻이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또 보면은 뭐로 나누면 공간 분해능을 대기의 최대 속도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된다?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이것도 지금 식을 만들었으니까 비례반비례로 써먹든 아니면 계산을 해서 써먹든 꼭 써먹으란 얘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미리 말을 하지만 사실 이제 나랑 수업을 하면은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문제를 풀 때 바로 지문을 들어가서 보지 않고요. 문제들을 한번 쫙 훑어요. 근데 그래서 문제들을 쫙 훑는다는 게 선지를 다 하나씩 읽거나 분석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다 정도는 보고 가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딱 봤을 때 뭐가 보였어야 되냐면은 여기에 이 표가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트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모델 A, B, C, D 해가지고 지금 막 숫자들이 나와 있잖아. 그럼 이 숫자들이 나오는 순간 비례, 반비례나 식은 써먹게 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서 읽는 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문단 중간쯤 가니까 정보량이 너무 많아져. 근데 아까 보기에서 분명 숫자들과 관련된 게 케이스가 4개나 나왔어. 그럼 무조건 지금 이거를 엮어가지고 문제를 내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례, 반비례나 분수식 같은 거는 조금 더 예민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도 매번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시험장에서 정보량을 너무 많이 처리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바로 지문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문제들을 한번 그냥 쫙 훑어서 여기 숫자가 많이 나오네. 여기 표가 나왔네. 여기 그래프가 나왔네. 이거 써먹겠네 하고 조금 더 예민하게 접근하는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가서 볼게요. 이는 대기가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격자점 간 거리보다 더 멀리 이동하게 되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앞에 이 문단에서 했던 말 바꾸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격자건 거리를 얘기해. 지금 이 앞에까지는 공간 분해능과 최대 속도와 시간 분해능을 얘기했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분해능 얘기는 안 나오고 격자간 거리가 나오잖아. 여러분 격자간 거리가 뭐야? 아까 뭐였어 얘들아? 격자간 거리는 공간 분해능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뭐라 그랬냐면 격자간 거리랑 공간 분해능은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거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공간 분해능은 커지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격자간의 거리, 즉 공간 분해능보다 더 멀리 이동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최대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최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시간 간격은 예를 들면 5초마다 해. 5초마다. 얘들 5초 더 이 간격을 우리 이 슈퍼컴퓨터는 5초마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대기가 오늘따라 바람이 너무 많이 불러서 빨리빨리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3초마다 이동을 해. 그러면은 지금 얘는 여기서 3초마다 이동하니까 여기서 한번 변하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중간중간 변해버릴 거 아니야. 근데 슈퍼컴퓨터는 5초마다 이거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변한 거는 측정을 못하게 될 거 아니냐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을 이동하는 시간이 최대한 이 시간 분해능이 가진 상한선 안에서 이동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분해능보다 그 거리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최대 속도가 나와서 대기가 이동하게 되면은 변수의 값을 구할 수가 없다. 왜? 얘 여기서 3초 찍고 가버렸으니까 여기서의 5초, 이 2초의 값을 구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야 슈퍼컴퓨터가. 결국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시간 분해능에 한계가 있다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상한선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두는 거죠. 5초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 최대 대기 속도가 5초까지여서 여기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걔가 그거보다 빨라지면 더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판단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또한 일반적으로 모델에 이미 설정된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2배로 높이면 계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연직 방향의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도 각각 2배로 높인다. 그러면 3차원 공간의 세축과 시간 차원에서 각각 계산량이 2배로 증가해서 전체 계산량은 2의 4승배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과학기술 제재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물론 이 지문이 특히나 불친절하고 정보 나열로 가는 지문이기는 하지만 너무 이해에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문제재, 철학제재, 예술제재, 법, 경제제재와 달라요. 과학기술은 정말 팩트
팩트만을 전달을 하는데 그 팩트를 전달할 때도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전달할 수 없고 문제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만 잘라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2의 4승이 되는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다만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2배 높이면 연직 방향의 공간 분해능과 얘도 높아지고 결론적으로 2에서 4승이 된다더라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게 왜 2에서 4승이 되는지, 왜 어째서 3차원 공간의 세축과 시간 차원의 계산량도 2배로 증가하는지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 거라고. 뭐 사실 얘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3차원 공간의 세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수평이랑 수직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3차원의 모습이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2배로 높아졌는데 여기서도 2배로 높아지니까 얘네를 곱해서 2의 2승 이렇게 대주는 거야. 근데 시간 분해능도 높아지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더 곱하고 그게 어떻게 돼서 2의 4승이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거는 요거 하나 정리되셔야 되고요. 근데 이걸 정해두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격자점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2배로 높이면은 연직 방향의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까지 다 곱하기 2배가 돼서 점점점 하다 보면은 전체 계산이 2의 4승배가 된다더라.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계산 과정까지 너네한테 시킬 리는 없기 때문에 2의 4승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숫자가 좀 커지는데 그 정도로 시키지 않아요. 국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서 봅시다. 모의 영역의 대기를 격자 단위로 세분화한 뒤에는 여러분 1문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슈퍼컴퓨터로 수치 예보를 하려면 모의 영역을 가정을 하고 그거를 격자 단위로 세분한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게 모의 영역 만들어서 격자 단위로 나눠질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고 이제 그게 세분화가 끝났어. 그럼 이제 방정식들을 계산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다.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 설정은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조건 설정, 조건 설정. 아, 지금 조건 설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모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것으로 격자점마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개별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시작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미래 상태의 대기를 도출을 해놔야 되잖아. 미래의 대기 상태를. 근데 갑자기 3시간 뒤로부터 7시간 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지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자 이렇게 정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 시작하는 시점에 격자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 정육면체의 그 대기 상태들이 있잖아. 거기다가 너는 바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풍속, 너는 지금 뭐 기온이 어느 정도, 너는 뭐가 어느 정도, 너는 뭐가 어느 정도 이미 값을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값들이 3시간 뒤에 얼마나 변하는가, 2분 뒤에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지. 이때 얘들아 개별적으로 부여한다란 말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개별적으로 부여한다는 건 걔네를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거야? 동일하지 않게 부여한다는 거야? 동일하지 않다란 말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자 단위로 나눠서 사실 이게 평면이라서 좀 설명하기가 힘들기는 한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됐어. 이렇게 나눴잖아.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지금을 기준으로 뭘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너의 지금 풍속은 얼마큼이 되고 기온은 얼마큼이 되고 습도는 얼마큼이 된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그걸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얘네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을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같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읽혔으면 좋고요. 공간에 대한 경계 조건 설정은 여러분 내가 여기서부터 노란색을 한 이유가 있어. 처음에는 조건 설정만 보이면 되는데 여기 문장으로 가는 순간 아 얘는 시간에 대해서 조건 설정한 건데 뭐에서도 필요하구나. 공간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구나가 보이셨어야 됩니다. 모의 영역의 하단, 상단, 측면 경계에서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대기와 에너지의 상호작용 및 대기의 이동 등이 반영된다 라고 하는데 먼저 하단 경계에서는 이렇게 가요. 그럼 얘들아 먼저 하단 경계 얘기를 하겠다는 거는 이어서 뭐도 나오겠다는 거야? 상단이랑 측면도 나오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문제를 안 낼 수가 없겠다. 어떤 문제를? 하단이랑 상단이랑 측면 비교하는 문제 안 낼 수가 없겠네. 그거 안 내겠니? 출제자가 내겠지. 그럼 이제부터 읽을 때 하단이랑 상단이랑 측면을 조금 비교하면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아무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그냥 비교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우리 그 9월 모의고사에서 건조기 얘기 나왔던 지문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혹시 기억나 얘들아? 예열 구간, 항률 건조 구간, 감률 건조 구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세 개를 구분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 앞에 함수율과 건조 속도에 따라서 얘와 얘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눌 때 조건을 딱히 제시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셋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해주는 경우도
경우도 있거든요. 그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는 대기와 에너지의 상호작용 및 대기의 이동 등이 반영된대. 그래 얘들아 이 각각의 경계에는 뭐를 반영하냐면 이 경계마다의 대기의 이동, 이 경계마다의 대기와 에너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반영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일 때 조금 주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좋죠. 그게 시험장에서 들지 않았다면 분석을 할 때라도 보이시면 좋습니다. 계속 가서요. 대기가 지표면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에 연직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지표면 부근에서는 대기와 지표면 간에 복잡한 에너지 교환이 발생하는데 특히 지표면이 흡수한 태양 에너지가 열과 수증기의 형태로 대기에 전달되면서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내가 이거 그러나를 기준으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노란색으로 한 이유를 알겠어? 여러분 사실 나는 정확히 처음에 내가 강의를 위해서 연직운동이 뭔지 쳐보고 왔어. 근데 내가 그걸 설명해주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문제 풀 때 몰랐던 거는 여러분도 문제 풀 때 모를 수 있다는 가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단어를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연직운동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문을 푼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연직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뒤로 가야 되지. 그러면은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직운동이 없다라는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나 뒤에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대기와 지표면 간의 에너지 교환이 발생한대. 그러니까 땅과 그 공기들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뭐도 보였어야 돼요? 대기와 지표면 간의 복잡한 에너지 교환이 여기에 대기와 에너지의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보이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그 기준이 생긴 거야. 근데 그 에너지 교환이 뭐냐면 지표면이 흡수한 태양 에너지가 열과 수증기 형태로 대기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대. 그럼 이거 지금 얘한테 준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원래 대기는 열과 수증기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지표면이 주는 것 때문에 변수의 값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아 내 말 들어봐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앞에 나오는 에너지 교환인 거잖아. 근데 지금 얘랑 얘는 반대잖아. 그러면은 연직 운동이 없는 경우에는 원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없어야 될 것 같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부에서는 대기에 변화가 크지 않거나 없다라고 본 거야. 이 하단 부분에서는. 근데 뭐 때문에? 대기 안에서의 스스로의 변화는 없겠지만 대기와 지표면 간의 이 상호 교환 때문에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변수의 값에 영향을 미친다?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서 하단 경계의 조건을 설정할 때에는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이 뭐야? 이거잖아. 지표면이 흡수한 열과 수증기가 대기에 전달되는 거. 이런 에너지 흐름을 반영해야 계산해야 된대. 근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나인데 그러나 저는 이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 말은 뭐야? 얘는 반영해서 계산할 게 없었다는 뜻이죠. 연직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해서 계산할 게 딱히 없었는데 이 지표면과 대기의 에너지 교환 때문에 반영해서 계산해야 될 게 생겼다. 요 정도까지는 인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문단으로 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되죠. 초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시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별 얘기 없었어요.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공간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하단과 상단과 그 다음에 측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하단까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단에서 포인트는 연직운동이 뭔지 모르겠지만 연직운동 없어. 하지만 뭐는 있냐면 대기와 지표면 사이에 에너지가 오고 가는 건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변수가 생긴다. 요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못 가져갔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읽으면서 요 정도 이해는 갔으면 좋겠는데. 이어서 상단으로 가서 봅시다. 상단 경계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연직운동이 약해지고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점차 줄어드는 특성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서 최상층 고도에서 대기의 연직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직 속도를 0으로 설정하는데 이렇게 하면 영역 외부로 빠져나가야 할 에너지가 최상층에서 반사되어 영역 내부로 도에 돌아오는 것으로 모의된다. 하는데 얘들아 난 이렇게 했어. 대기 높아질수록 연직운동이 약해진대. 그럼 얘들아 높아질수록 약해지면은 여기 가장 높은 데서는 연직운동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높아지면 여기서는 없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이게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연직운동이 없으니까 연직 속도도 0으로 설정한다. 이것도 그냥 같은 말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상향 전파되는, 위로 이렇게 전파되는 에너지가 줄어든대. 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연직운동은 위로 뭔가를 전파해주는 힘이었나 봐. 근데 이게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연직운동이 약해지다 보니까 위로 이렇게 보내주는 힘이 없어진대. 그럼 얘들아 이렇게 여기가 경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하단, 여기가 하단, 여기가 상단 이라고 해가지고 연직운동이 점점 없어져. 그러면 여기로 빠져나가는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 위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파되는 그 에너지가 최상층에서 빠져나가질 못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연직운동이 없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영역 내부에서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모이대요 라고 하는데, 그럼 영역 내부에서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게 뭐 때문인 거예요? 빠져나가야 할 에너지가 최상층에서 반대해서 되돌아오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 아니야? 되돌아오니까 비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면서요,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왜곡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핑크색으로 한 건 출제 포인트라고 했는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얘들아 봐봐, 얘가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면 여기에 값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나지. 근데 우리는 되돌아왔을 때의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원래 여기에 대기 상태가 어떠냐가 궁금한데, 이 되돌아오는 친구 때문에 원래 얘 상태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영역 내부에 감쇄층을 두어서 에너지가 감쇄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과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한다. 여러분, 이때 내가 이런 말도 가져가는 이유는 방법이 두 개 나왔을 때 각각인 경우도 있고 같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된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 봐봐, 이 뒤개가 더 중요하죠. 이때 최상층 고도가 약 80km 이상으로 충분히 높으면 후자가, 최상층 고도가 그보다 낮으면 전자가 주요하게 작용한다. 그럼 이것도 뭐 하라는 거야? 80km 이상인 거랑 아닌 경우 vs 잡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 글 자체가 지금 끊임없이 정보의 나열로 가고 있어서 힘든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우리 이제 상단에서 할 수 있는 얘기 해보자, 여러분. 상단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야?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없다? 연직운동이 줄어든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연직운동이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직속도가 0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잡아? 최상층 고도에서는 뭐가 없다? 연직운동이 없다고 본다. 그럼 이게 뭔 된다고 그랬어? 연직운동이 없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래서 이게 다시 에너지가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에서 비현실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게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방법이랑? 중간에 감쇄층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돌아온 에너지를 흡수해준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고,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흩어지게끔 계산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이게 전자고 이게 훈자인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80km 이상일 때는, 그러니까 후자를 쓴다 그랬으니까 80km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서 흩어진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거보다 낮은 경우에는 중간에 감쇄층이 있어서 거기서 에너지가 감쇄된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문단까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정보량이 너무 많죠. 과학기술에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평가원은 이렇게까지 잘 안 합니다. 좀 피곤한 지문이죠. 마지막, 측면 경계에 대한 조건은 제한된 영역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인 지역 모델에서 설정한다.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과학기술에 나오는 명칭은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 없어요. 너네 지역 모델이 뭔지 알아? 모르잖아.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구나가 안 되는 친구들은 과학기술이 계속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가서요. 측면 경계에서는 영역의 모든 층에서, 이런 거 잡아주면 좋죠. 모든 층에서 대기의 유출입이 계속 발생하므로 영역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영역 내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하단, 여기가 상단, 여기가 이렇게 측면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영역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는 여기끼리 이렇게 주고받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측면이 있으면 얘네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외부 변수를 반영해야 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지역 모델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역 모델 이제 다시 물고 늘어지네. 그럼 여기서 이 때문에가 뭐예요? 계속 외부의 변수를 내부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지역 모델은 지구 전체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인 전지구 모델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측면 경계 조건으로 활용한다. 이는 지역 모델과 상위 모델인 전지구 모델 간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불일치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지구 모델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변수의 값이 불일치한 정도를 최소화하는 거. 이게 같은 말인 거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뭐야?
내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옆에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애가 있잖아. 근데 문제는 지금 얘는 여기 영역을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 영역까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걸 하기 전에 이미 이 컴퓨터에 이 지구 전체의 어떤 그 기상의 흐름을 같이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구의 기상, 3월 5일의 지구의 기상 흐름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밖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이 들어오겠지라고 예측을 한다 이거야. 왜냐면은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계산해야 돼? 그럼 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계산해야 되고 계산이 끝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게 매번 다 꼬리 물면서 계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얘만큼만 계산을 하되 얘가 전지구 모델에 영향을 받는다고 계산을 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에서 흘러가는 기상의 흐름과 여기 특정 영역에서 흘러가는 기상의 흐름이 최대한 비슷하게 가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측면으로 가가지고 보면은 측면은 뭐야?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 이제 흐름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전지구 모델을 그 지역 모델의 어떤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이 둘 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되는 내용이었죠. 굉장히 많았지만요. 그러고 가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2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1번 대기의 상태는 기압,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변수로 나타낸다. 뭐 1문 안에 그대로 나와 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2번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대기 상태의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 얘들아 이거 우리 비례관계. 비례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연속성은 올라간다. 당연한 얘기죠. 2번 맞는 얘기고요. 3번 수치예보 모델이 모의하는 영역의 대기는 육면체의 공기 덩이들의 집합체가 된다. 수직으로 나누고 수평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게 네모난 정육면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4번 대기를 모의하는 정도는 분해능으로 나타내는데 분해능에는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이 있다. 뭐 맞는 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5번요.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대기가 이동한 거리보다 격자점 간 거리가 멀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봐봐. 대기가 이동한 거리보다 격자점 간의 거리가 멀대. 근데 여러분 격자점 간의 거리가 뭐였지? 공간 분해능 아니야? 여러분 이 문단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격자점 거리로 공간 분해능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요거를 요거로 나눈 거 이걸 상한선으로 두는 이유가 요만큼에서 요만큼 가는 대기의 속도가 3초라고 했을 때 이만큼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 분해능이 5초가 돼버리면은 얘는 3초 때 지나가 버리니까 판단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얘 상한선보다 더 늦게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그러면 그걸 그대로 생각하면은 얘보다 얘가 더 멀다라는 거 뭐야? 얘가 더 느리게 간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 이거 반대로 말한 거죠. 이렇게 나면 뭐보다 나면 이렇게 반대로 나라는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으로 가서 23번도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얘들아. 이런 말을 항상 눈에 거슬려야지, 얘들아. 과학기술에서 동일하게. 아까 분명 뭐라 그랬어? 초기 조건 설정할 때 각 그 세분화된 격자마다 값이 다르다 그랬잖아. 개별적으로 부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22번, 23번은 너무 쉬운 케이스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서 보자. 얘가 나는 사실 왜 이게 오답률이 높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1번이 정답이었고 오답률이 한 50 몇 프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 몇 프로가 틀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40 몇 프로 중에 가장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게 3번, 4번이었어요. 근데 나도 1번으로 답을 한 이유가 2, 3, 4, 5가 너무 아니고 1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1번을 한 거지. 죽었다 깨나도 1번이 맞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2번부터 설명해 볼게요. 2번. 하단 경계에서는 측면 경계에서와 달리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영역 내부에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외부 거를 내부에 반영해야 된다. 이거 언제 또 나왔던 얘기야? 여기서 나왔던 얘기 아니야? 측면 경계에서?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여러분 내가 원래는 이런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로 달리가 나오니까 비교해가지고 공차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지문이 치밀하게 유기적으로 쓰여있지 않고 정보의 단편 나열식이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공차를 판단하기라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공차를 판단하면서 읽지 못했으면 굳이 문제 풀 때 그런 거에 집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번요. 상단 경계와 측면 경계에서는 하단 경계에서와 달리 영역 경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교환을 조건에 반영한다. 얘들 아까 하단 경계에서 뭐 있었어? 연직 운동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 대기와 지표면이 에너지를 교환해가지고 그거를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하단 경계에서 달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단 경계에서도 이게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4번. 상단 경계에서는 하단 경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왜곡되어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한다. 얘들아,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건 뭐였어요? 원래는 외부로 유출되어야 됐을 에너지가 내부로 다시 들어오면서 비현실적으로 증가한다 그랬지. 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직 운동이 없어서 최상층에서는 연직 운동이 없을 거고, 그럼 에너지가 밖으로 퍼질 수 있는 상향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퍼지지 못하고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상단에서만 얘기 나왔으니까 4번 지운다. 이렇게 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요. 측면 경계에서는 상단 경계에서와 달리 반사된 에너지가 영역 내부로 돌아온다. 반사된 게 영역 내부로 돌아온다. 이거 상단 경계에서 했던 얘기니까 달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지우고 나니까 1번 되는 게 하단 경계에서는 대놓고 연직 운동 없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상단 경계에서는 올라갈수록 연직 운동이 없어서 최상단에서 없다라고 얘기했다.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으로 가지만, 그럼 물론 나는 이 수치 예보에 대해서 딱 이 지문만큼만 알지 내가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풀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시험장에서 1번으로 손이 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상단 경계에서 뭐라 그랬어? 올라갈수록 연직 운동이 없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올라갈수록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딘가에는 있었다라는 뜻이지 않을까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번이 답으로 가기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단 경계, 상단 경계라는 말이 이만큼의 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단 경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보다 아래는 내 구역으로 안 볼 거고 여기까지는 내 경계로 볼게, 이 뜻이 되는 거고요. 상단 경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부터 위에는 내 영역으로 안 보고 여기서부터 이 안까지만 내 영역으로 볼게 하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연직 운동이 줄어들겠지만 이 상단 경계는 결국 최상층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직 운동이 없다고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경계라는 말을 구역처럼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서 나도 처음에 풀 때는 경계를 구역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연직 운동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왜 연직 운동이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지? 라는 게 조금 헷갈렸었어요. 근데 경계라는 말을 구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경계로 받아들여 버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직 운동이 없어지다가 이 상단 경계는 이 구역 내에서의 최상층이니까 여기서는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서 상단 경계라고 하는 말은 영역 내의 최고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답률 7위였지만 어떤 그 어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번 풀어봅시다. 이 지문에서 마지막 풀어봅시다. 볼게요. 여러분 이런 보기를 볼 때 나 진짜 답답한 거, 이렇게 표가 나오면 너네가 표에만 꽂혀서 그 위아래로 있는 설명들을 굉장히 날려읽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표나 그래프가 있더라도 그 표나 그래프 위주로 위아래에 있는 것까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정보는 뭐냐? 지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는 것들을 항상 잡으셔야 돼. 예를 들면 뭐냐? 다음은 기상연구소 갑과 을이 사용하는, 여러분 갑과 을 이런 거 너네가 새로 한 정보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지문에서 읽어서 새로 한 것만 잡는 거예요. 수치예보 모델의 주요 특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A와 C는 뭐 보여야 돼? 전지구 모델이며 B와 D는 지형 모델이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 얘들아, 전지구랑 지형 나오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기에 뭐 써야겠다, 측면 얘기 나온 파트 써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드셔야죠. 계속 가서 볼게요. 현재 A에서 D에 적용된 대기의 최대 속도는, 얘들아 우리 대기의 최대 속도 언제 읽었었게? 최대 속도 여기. 그러면 이 지문은 여기도 무조건 써먹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읽으면서 꼭 표뿐만이 아니라 보기 위아래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얘가 어디로 문제를 내려고 하는지 그 지역을 조금 설정할 수 있어요, 구역을. 그래서 이 정도는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봅시다. 그럼 미리 써놓고 시작하면 여기 모델 A랑 C 같은 경우에는 전지구 모델이었고요. 여기 B랑 D 같은 경우에는 지형 모델이었어요. 그러고 최대 속도, 대기의 최대 속도는 1이었다 라는 거 가지고 가서 봅시다. 자, 1번 볼게요. A는 C보다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해상도가 높으므로 대기 상태를 더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겠군 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해상도가 높다라는 말을 바꿔보자. 수평 방향에서 해상도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평 방향에서 해상도 높으려면은
수평 방향의 세상도 높이려면 뭐 해야 돼? 격자 간 거리랑 비비니까 격자 간 거리가 좁아야겠네. 그치?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갔을 때는 층과 예가니까 층이 많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 말은 바꾸면 뭐냐면은 격자 간 거리는 작으면서 연집 방향이 층은 이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A랑 C를 비교해보자. 먼저 층부터 딱 나와 있으니까 A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층으로 했을 때는 A가 80이고 그 다음에 C가 40이니까 얘는 통과네. 그러고 이제 격자 간의 거리를 따져보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격자 간의 거리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격자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우리 아까 격자 간의 거리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한번 엮었던 거 기억나? 여러분 이게 이 문단에 가서 읽어보시면 뭐라고 내면 공간 분해능은 격자 간 거리로 나타낸다라고 했어. 여러분 여기 거리 나온 거 있잖아. 공간 분해능 얘가 10km 얘가 20km. 이게 격자 간의 거리인 거야. 이거가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격자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10이고 얘는 2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20이니까 더 작다라고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럼 해상도 높다. 오 이렇게 가면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거리는 얘가 10이고 얘가 20이지만 얘네 둘의 관계는 뭐야? 거리와 공간 분해능은 서로 반비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거리는 A가 더 좁지만 공간 분해능은 누가 더 좋은 거야? 얘가 더 좋은 거다로 가야지. 얘가 거리가 좁기 때문에 얘가 더 높다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요. 대기의 최대 속도가 현재의 2배가 된다면. 얘들아 우리 대기의 최대 속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지금. 요걸로 써먹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 최대 속도 기억해. 최대 속도분의 공간 분해능은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최대 속도가 2배가 되면 D랑 B를 한번 얘기해달래. 그럼 여러분 D랑 B 한번 얘기해보자. D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최대 속도가 2가 돼. 그때 공간 분해능이 몇이냐면 8이야. 그러면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은 4초가 되겠죠. 이해가지? 그 다음에 B 한번 얘기해보자. 얘는 지금 2라고 했을 때 얘가 10이니까 10. 그러면은 상한선이 몇 초가 되냐면 5초가 될 거예요. 근데 얘들아 지금 시간 분해능이 얘는 8초고 얘는 3초야. 그러면은 상한선이 4초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 그 안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바꿀 필요 없는데 얘는 지금 8초인데 상한선이 5초잖아. 그럼 8초씩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거보다 작아져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D는 B와 달리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 얘는 4가 3보다 크니까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얘는 5가 8보다 작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잠깐만. 요게 이제 상한선이 되는 거죠? 아니지. 얘가 상한선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현재가 되는 건데 상한선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이거 이하로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B와 D는 모두 상단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영역 내부에 감쇄층을 두어 에너지가 감쇄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이 주요하게 작용하겠군 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우리 감쇄층 얘기 어디서 봤어? 감쇄층 얘기 여기서 봤네. 그럼 감쇄층에서 포인트는 뭐였어요? 80km 이상일 때는 흩어지는 방식으로 근데 80km보다 아래일 때는 감쇄층이 있다라고 계산을 한다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결국 말은 뭐냐면은 B랑 D가 다 최대 고도가 80km 아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가서 보니까 최대 50이고 최대 40이니까 80km 아래인 거 맞다.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가가지고 봅시다. C에 설정된 현재의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A와 같아지도록 높이면 얘들아 A와 C로 가볼게. 지금 여러분 높인다라 그랬으니까 얘가 얘로 높여지는 게 아니야. 뭐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C에 설정된 걸 얘로 높인다라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야? 거리는 얘가 더 좁으니까 얘가 분해능이 더 높은 거지. 그러면은 거리가 지금 2배 차이 나잖아. 그치? 그럼 공간 분해능도 2배 차이가 나겠죠. 그럼 결국 이 말이 뭐냐면 A와 같아지로 높이는 거 2배를 높인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했잖아. 전체 계산량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2배 높이면 전체 계산량은 2의 4승배 된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4배가 아니라 2의 4승배니까 답 4번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답인 4번은 조금 허무하게 나오는데 위에 있는 1, 2번이 조금 힘들 수는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5번 선지 봅시다. B와 D는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상위 모델과 불일치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A나 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측면 경계 조건으로 활용하겠군. 얘들아 우리 측면에서 불일치하는 값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뭐였어? 전지구 모델을 사용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지구로부터 사용받은 걸 지역 모델에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니까 뭐 적절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조금 힘들다면은 요게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간 분해능으로 할 때는 얘가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힘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 답은 생각보다 싱겁게 나온 케이스다. 너무 이 지금 개념들 그러니까 읽으면서 정보량을 과도하게 펼쳐놓은 것 치고 문제는 그렇게 빡빡하지 않지만 정보량이 과도한 것 때문에 시험장에서 힘들 수는 있었겠다. 근데 얘는 절대
절대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낼 이유가 없으니까 사설이나 교육청 느낌이 뭐 이렇지, 이럴 수도 있지 뭐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우리 법제제 하나 가봐야죠. 형법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마지막 지문인 법제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렸어야 돼요.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 여러분 작년에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6월 뭐 9월 이랬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에 한번 요거랑 유사한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작년 모의고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 한테 조금 익숙한 내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문 난이도도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다 해서 이제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자,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규범이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런 개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봐봐.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규범이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 범죄랑 같은 그 선에서 병렬되어 있는 게 뭐냐면 범죄와 형벌 이렇게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두 번째 문장에서 범죄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범죄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있다가 뭐 얘기도 해야 된다는 뜻이게. 형벌 얘기도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3문단이 형벌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해설 강의로만 생각을 하지 않고 좀 이런 지문의 생김새, 어떤 그런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도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나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요. 자,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된다. 조건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항상 이 조건을 쓰는 거는 아닌데 유독 이 조건이 중요한 게 당연히 법지문이죠. 우리가 법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지문에서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지금 문제풀이랑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법지문에서 조건을 따질 때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조건이 and인지 아니면 or인지 정도는 조금 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경우와 그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경우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and와 or을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라. 그러니까 and의 경우가 되는 거겠죠. 계속 가서요. 이때 구성요건이란 하면서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이었던 구성요건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뒤로 뭐도 나와야 되냐면 위법도 나올 거고 책임도 나올 거란 얘기죠. 이게 보였어야죠.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게 해당해야 되는데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으로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내 물건을 쓰는 거는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서 쓴다던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범죄 목록이 있잖아. 어떤 무슨 죄, 사기죄, 절도죄, 상해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면 우리가 구성요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정당방위와 같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만 이를 불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첫 번째 조건이 구성요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이 위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위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정당방위 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한 이유가 그 사람이 나한테 칼을 가지고 달려와서 내가 그걸 피하려다가 이 사람을 밀었다고 치자.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죄라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위법한 경우에만 여러분 이런 거 어떤 거 표현이야?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 불법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구성 요건까지만 해당했을 때는 이거는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구나까지 생각이 드셔야 돼요.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 만족해야 되는 거죠. 구성요건 도 있어야 되고 위법성도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어야 우리가 불법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자, 근데 불법이라고 평가되더라도 그럼 이게 말을 바꾸면 뭐냐면 구성요건에도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씩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음에도 불법을 저질렀을 때만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책임 능력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 촉법소년 있죠.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만 몇 세 이하에서는 잘못을 했어도 감형을 시켜주거나 벌을 주지 않는 게 있잖아. 걔네는 아직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혹은 예를 들면 심신미약 이런 것들이 있잖아. 술에 너무 취했다던가요. 아니면은 뭔가 정신적인 능력, 지체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든가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할지언정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같은 말이죠. 3살짜리 아이의 행위는 만약에 3살짜리 아이가 사람을 찔러서 죽였어. 그러면은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고 정당방위는 아니었고 그냥 자기가 찌른 거니까 위법성도 있어. 그래서 불법은 불법이야. 하지만 이 아이가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문단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성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근데 and니까 플러스로 가자. 여기다가 위법성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불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말은 여기까지만 갔을 때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위법에다가 책임까지 가져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범죄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 문단. 그래서 이런 범죄가 있을 때 우리는 형벌을 주죠. 형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 재산, 생명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얘들아, 가장 강력한 제재 이런 것도 극단적인 표현이야. 가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점에서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책임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는 원칙인 책임주의는 형법의 기본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했던 거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앞에 문장이랑만 연결 지으려고 하지 말고 문단에서 문단으로 넘어왔을 때도 연결되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뭐 얘기했어? 책임을 얘기했잖아. 아까 여기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만약에 책임이 없어.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불법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범죄라고는 볼 수 없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보자마자 위에 문단이랑 엮을 수 있다고 생각나서 기억이 날 때는 항상 위에 문단이랑 엮을 수 있으면 엮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책임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는 원칙인 책임주의는 형법의 기본 원리가 된다. 이는 불법의 크기가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적정성 원칙과 행위자가 행한 불법을 이중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과도 관련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0만큼 잘못했어.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빨 2개가 부러졌어. 그랬다고 나한테 사형 선고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여기서 책임의 한도는 내가 이 사람을 이빨 2개 부러지게 했으니까 그 2개 부러진 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 그거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즉 불법의 크기. 내가 이빨 2개 부러뜨린 행위와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을 정도가 비슷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 거야 사실.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또 뭐도 되냐면 예를 들면은 얘가 얘 이빨도 부러뜨리고 예를 들면 여기 피부에 상처도 났다고 치자. 이빨도 부러뜨리고 피부에 상처도 났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2개 합쳐가지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으니까 너 사형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평가. 예를 들면은 너가 얘를 해서 이빨 부러뜨렸지. 근데 얘가 아프기도 했지. 아픈 것도 하고 이빨 부러뜨린 것도 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아픈 거랑 이빨 부러뜨린 거랑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2번 평가하면 안 되고 아픈 거랑 이빨 부러뜨린 거랑 하나로 봐가지고 한 번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중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책임의 한도를 넘으면 안 된다. 이거랑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이 뭐냐?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겠다. 범죄가 성립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책임만큼만 우리는 형법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너무 어렵지 않아가지고. 자, 3문단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될 요소가 있죠. 뭐 방금 했던 것도 적어보자 라고 한다면은 범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엔 형벌에 대해서 얘기했어. 근데 형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책임주의야. 그럼 책임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책임의 한도 내에서만. 걔가 책임져야 되는 한도 내에서만. 즉 한도 내에서만 하겠다는 거는 과도하게는 하지 않겠다. 이 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책임주의는 2가지 원칙과 관련되는데 적정성의 원칙.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불법의 크기와 책임을 이제 지게 되는 그 형벌의 크기가 비슷해야 된다라는 적정성의 원칙과 그 다음이 뭐였냐면 이중평가하면 안 된다.
하나의 죄에 대해서 2번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9월 모의고사랑 연결 지으면 여러분 막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 뭐 과태료가 있고 벌금이 있는데 과징금도 내라고 하고 벌금도 내라고 하면은 형사적 제재도 들어가고 행정적 제재도 들어가서 2번 주는 거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우리 9월 모의고사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가지고 형법에서는 한 사람이 저지른 죄의 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때 죄의 수가 하나인 것을 일죄라고 하고 죄의 수가 여러 개인 것을 수죄라고 한다. 일죄는 그럼 여기서 이제 일죄 얘기하니까 조금 있다가 수죄가 나오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단이 바뀐 이유가 당연히 일죄랑 수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뀐 거기도 하지만 지금 1문단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2문단에서는 형벌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3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범죄와 형벌을 아우르는 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1문단도 보면 아까 뭐라고 나왔었냐?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규범이다 이랬잖아. 그래서 범죄 설명했고 형벌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법 규범인 형법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다. 얘들아,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정보가 나오면 항상 생각해주는 게 좋아. 구성 요건이라는 말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구성 요건이 뭐였어? 우리 이 법 규범에 정해져 있는 죄들 있잖아. 살인죄, 사기죄, 상해죄 이런 걸 구성 요건이라고 했었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핑크색으로 해온 거는 출제 포인트라는 건데 얘들아, 전형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거랑 되게 유사한 경우라고 봐주셔야 돼요. 가장 전형적이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는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만약에 저 케이스만 얘기할 거면 굳이 그 말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봐봐. 가장 전형적이다. 이외에도 그럼 뭐야? 가장 전형적이지 않은 케이스로, 그 예외의 케이스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일제에는 외관상으로는 여러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성 요건의 사이에 논리적 관계로 인해서 하나의 구성 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구성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조경합이라고 부른다. 그래 얘들아, 지금 우리가 전형적인 경우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형적인 경우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로 나눠보면은 전형적인 경우, 그 다음에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인데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전형적인 경우는 뭐였냐면은 1행위가 1구성 요건이 되는 거. 이거를 전형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법조 경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관상으로. 그러니까 대충 한번 보면은 대충 봤을 때는 하나의 행위가 뭐라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인 것처럼 보인대. 근데 이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보니까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 중에 한 개만 인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잖아. 이 정도는 보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가가지고 봅시다. 자, 이때에는 하나 또는 여러 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여러 개 존재하지만 하나의 법조문만 적용해도 불법의 크기를 책임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얘들아, 중요한 거 뭐야? 하나의 법조문만 적용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야? 여러 개의 죄에 마치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고 나니까 한 개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죄를 적용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 적용해도 충분히 제가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해 안 갈까 봐 친절하게 뭐까지 주냐면 예시까지 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장까지 몰래 위조하여 찍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의 구성 요건과 인장 위조죄의 구성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처럼 보인다. 그래 얘들아, 지금 뭐냐면 죄가 두 개야. 뭐가 두 개야? 구성 요건이 두 개야. 여러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케이스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었으니까 앞에 있는 법조 경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개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개인 거지. 그 한 개가 뭐냐면, 그러나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서 도장을 위조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문서도 위조했고 이 문서에 찍는 도장도 위조했어. 근데 이 두 개를 따로 보지 않고 어차피 이 도장을 위조한 이유가 이 문서를 거짓말 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만 인정하자. 구성 요건 한 개만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성 요건은 적용 안 하고 하나만 적용해주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의 법조문만 적용해도 얘가 잘못한 죄에 대한 책임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일죄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문제 안에 뭐 나올 거냐면 수죄로는 이렇게 나오죠. 수죄로는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과 여러 개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이 있다. 그럼 얘들아 당연히 문제 어떻게 낼 거야?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 그럼 당연히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 설명하고 이거 설명해서 얘네들이 vs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부터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한 개의 돌을 던져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리창을 깨서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상해죄와 손괴죄가 성립했다면 그럼 여러분 이 경우는 뭐야? 행위는 하나 있어. 돌을 던지는 행위 하나. 근데 죄가 여러 개가 됐어. 어떻게? 상해죄와 손괴죄. 그럼 이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상상적 경합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형법 제40조는 여러 개의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가장도 뭐니까? 극단적인 표현이니까. 얘가 상해죄도 인정하고 손괴죄도 인정해. 여러분 우리 위에 나왔던 법조 경합이랑은 뭐가 다른 거냐면 법조 경합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 두 개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적인 관계를 따졌을 때 사실 얘나 얘를 구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을 하는 거였잖아. 근데 얘는 상해죄랑 손괴죄 둘 다 인정해. 근데 벌을 두 번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다 그랬냐면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서만 준대요. 그래서 이때 가장 무거운 죄는 각각의 죄에 대해 법으로 정한 형인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말한다. 그럼 한 번 더 얘기한다. 가장 무거운 죄.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럼 만약에 상해죄가 3년이 징역이고 손괴죄가 2년이 징역이다? 그럼 상해죄로 벌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거도 이제 가서 써보면은 우리 사후문단은 같이 가도 되겠다. 왜냐면 당연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수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수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지금.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나? 경합이 있고요. 그리고 실체적 경합이 있어요. 이렇게. 맞지? 이렇게 있을 때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1행위가 이렇게 보이는데 한 개만 인정되는 거 아니고 리얼로 여러 개의 죄가 인정돼 버리는 케이스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인정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개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 개의 행위에서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죄로 이렇게 되는 케이스다. 근데 우리가 방금 여기서 읽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여기서 포인트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적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줄 것이다 까지가 포인트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읽은 문장은 많지만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은 사실 머릿속에 넣을 정보는 별로 안 되는 거잖아. 이 외에 디테일한 게 나오면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단이 실체적 경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실체적 경합은 수죄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를 가리켜서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경합범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각각의 죄에 선고될 형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 얘들아, 이거 한다고 안 한다고? 이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행위를 해가지고 여러 개의 죄가 된 거잖아. 그때 이 여러 개의 죄가 다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무거운 것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다 벌을 받긴 받아야 돼.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단순히 다 더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얘가 상해죄도 인정이 됐고 손괴죄도 인정이 됐어. 예를 들면 아까는 이게 행위를 하나 하는 거였잖아. 돌을 던지는 거 하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상해죄랑 손괴죄는 사람을 때리고 돌을 던진 케이스야. 그럼 행위를 두 개 했잖아.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되는 벌도 두 가지죠. 근데 얘가 3년을 살아야 되고 얘가 2년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더해서 5년 살아 이렇게까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단순 합산을 하면은 범죄 예방 효과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행위자의 책임 한도를 넘어서는 처벌을 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상해죄를 했을 때 3년 사는 게 맞고 손괴죄를 했을 때 2년 사는 게 맞지만 얘가 지금 사람 때리고 유리창을 깼다고 해서 합쳐서 5년을 사는 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아까 이 문단에서 읽었던 것처럼 책임 한도를 넘어서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 즉 단순 합산하는 거는 책임 한도를 넘어서는 처벌이다. 그러면 이거는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별도의 처벌 원칙. 그럼 별도의 처벌 원칙은 뭐예요? 단순 합산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죠. 이것들 중 가중주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인데
가중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중에 가중주의가 있는 거죠. 가중주의는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형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무겁냐면 3년이 더 무겁잖아. 그럼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이 2년을 다 갖다가 넣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잘못한 거는 1년 정도 더 살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죠. 자,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성립시킨 여러 개의 죄가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봐봐. 한 명의 검사와 한 명의 판사가 벌을 내려주면 얘가 지금 이 잘못도 있고 이 잘못도 있는데 단순 합산하면은 너무 책임의 한도를 넘어서니까 무거운 죄인 얘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해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상해죄랑 손괴죄를 따로따로 재판받아? 그러면은 상해죄 판사가 너 3년, 여기 손괴죄 판사가 너 2년 하면은 따로따로 해서 5년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각각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각각 혹은 서로 다른 재판에서 받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별 재판에서 판결이 완료되면 별도의 처벌 원칙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단순 합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뭐 너무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죠. 그래서 여러 행위로 여러 개 죄가 되면은 이때 뭐냐면 우리는 가중주의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럼 가중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가장 무거운 거 기준으로 삼고 거기다가 나머지 그대로 더하는 거 아니고 적당히 산정해서 더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절대 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단순 합산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요만큼은 우리 다인 거잖아, 읽었던 거. 자, 요 상태에서 가서 봅시다. 얘들아, 내가 26번도 풀어줘야 돼. 야, 26번 틀린 사람들은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26번 설명하지 않을게요. 법조경합의 종류 안 났잖아. 법조경합이 뭐였어? 예전에 얘는 그냥 법조경합에서는 뭐 얘기했어요? 여러 개의 구성 요건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중에 한 개만 인정된다라는 얘기만 했었지 법조경합의 종류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넘어가서 27번 볼게요. 야, 얘도 너무 쉽지 않니 얘들아? 이거 1번. 문제가 너무 쉬웠어. 책임 능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르면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여러분 아까 예시로 얘기하면 여기서 책임 능력이 없는 애가 뭐야? 3살짜리 애. 3살짜리 애가 되는 거지. 그럼 3살짜리 애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걔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야? 인정되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판단 결과가 가가지고 보면은 틀렸다고 하니까 이거 맞는 얘기 되겠지. 자, 2, 3, 4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된다. 여러분, 범죄의 성립 요건 3가지가 뭐였어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AND로 가야 되는데, 위법하기만 하면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 OR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구성 요건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이다.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가가지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한 거다. 얘들아, 이런 말 눈에 보여야지. 지문에서만 극단적인 표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선지에서도 극단적인 표현이 보이셔야 돼요. 근데 얘들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뭐야? 우리 조건 AND였잖아. 위법하지 않거나 책임이 없으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X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불법에 해당하지만 위법이 아닌 경우가 있다. 얘들아, 불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구성 요건. 불법에 해당한다라고 하려면은 구성 요건에다가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럼 위법이 아닌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요 정도는 풀 수 있으셔야 돼요. 28번 가서 봅시다. A 파트가 뭐였냐면은 실체적인 경합 파트였어요. 여러분 이런 거 문제 풀러 갈 때 할 수 있다면은 바로 1번 보고 가서 찾고 2번 보고 가서 찾고 하지 말고 나 같으면 저희가 지금 실체적 경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실체적 경합에서 선지화를 할 수 있는 출제 포인트들이 뭐뭐 있었지? 하고 한번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체적 경합에서는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죄가 되는 건데 단순 합산은 하지 않고 가중주의로 하는 게 가장 무거운 거에다가 조금 산정한다 그랬어. 요걸 한번 떠올리고 가는 거야. 그냥 가기보다. 그러면 이제 쉬워지죠. 실체적 경합은 경합하는 각각의 죄에 선고된 형을 단순 합산한 것의 일정 부분을 가중할. 단순 합산 안 된다 그랬잖아. 다 바로 1번이지. 그러니까 그냥 가서 보기보다 내가 읽으면서 포인트로 잡았던 거 한번 보고 가면은 답이 훨씬 빨리 보여요. 문제풀이를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지문이 잘 머릿속에 있어야 빨리 하는 거지 빨리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 2번.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중복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벌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다. 얘들아 뭐야? 범죄 예방 효과가 중복될 수 있는 측면이 뭐 하게 되면은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별도의 처벌 원칙을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3번. 여러 개의 죄가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맞죠? 각각의 재판에서 되게 되면은 별도의 처벌 원칙을 마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 맞는 얘기겠고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를 가리킨다. 뭐 맞는 얘기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마지막 29번. 뭐 그 뒤에는 어휘 문제니까요. 자, 그럼 가서 봅시다. 자, A씨는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자신의 식대를 계산할 때 사용하면 매출 전표에 허위로 서명하였다. 검사는 A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 전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았다가 아니라 판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얘들아 얘는 죄 몇 개만 인정했어? 1죄 인정한 거네. 그치? 여러 개의 죄를 인정한 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1죄네. 얘는. 괜찮아. 그래,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얘가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했대. 매출 전표했다. 우리 그 카드 결제하면 사인하잖아. 근데 물론 내가 아닌데, 이게 내 거가 아닌데 허위로 사인을 한 것도 잘못은 잘못이야. 근데 여러분 이 허위로 사인을 한 이유가 뭐야? 결국 이 신용카드를 쓰고 싶어서 허위로 사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기를 치려고 도장을 가짜로 팠으니까 도장 가짜로 판 거를 따로 구별하지 않듯이 얘도 허위로 사인을 한 이유가 이 신용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니까 허위로 사인한 거는 따로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가서 읽어볼게요. 가해에서 검사는 A씨가 여러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한 것이겠군.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이니까 죄도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맞는 얘기. 2번. 가해에서 법원은 A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매출 전표에 서명한 것을 평가할 때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가 법조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겠군. 얘들아 우리가 지금 결국 일죄가 되긴 했지만 일죄는 2가지 경우가 있었잖아. 전형적인 경우와 법조 경합의 경우가 있었죠. 이때 전형적인 경우는 하나의 하나 구성 요건이고 법조 경합은 겉으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인 것 같지만 하나만 인정되는 거. 여러분 겉으로는 몇 개가 잘못한 것 같았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 2개가 잘못한 것 같잖아. 겉으로는. 그러니까 법조 경합의 관계에 있다 맞는 얘기. 3번.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의 구성 요건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판단하여 A씨에게 이것만 해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만 적용해도 충분히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거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죠. 넘어가서요. 자, B씨는 C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C기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검사는 B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2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모두 성립하니까 얘 이제 수죄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판결하였다. 여러분 이제 수죄가 되는 경우는 2가지죠. 1행위를 해가지고 여러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행위를 해가지고 여러 죄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 근데 얘들아 얘가 한 행위는 뭐야? 비방할 목적으로 C기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의 광고를 실은 행위 하나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1행위 한 거 요 케이스인 거야. 상상적 경합인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얘가. 근데 거기서 예로 하겠대. 둘 다 잘못했는데. 여러분 상상적 경합에서 포인트가 뭐였어요? 여러 개 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라고 했었지. 그럼 얘는 뭐라고 본 거야? 2가지 중에서 업무방해죄랑 명예훼손죄에서 뭐가 더 무겁다고 본 거예요? 이게 더 무거운 형벌이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4번 가서 볼게요. 법원은 B씨의 범죄가 수재라고 보고, 그러니까 뭐야? 죄가 여러 개라고 보고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중요하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정한형으로 처벌한 것이겠군. 맞는 얘기야. 자, 5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2개의 행위를 했다고 보지만 불법을 이중평가하지 않기 위해 하나의 죄로만 처벌한 것이겠군. 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가서 보면은 2개의 행위를 했지만 이거 되면 뭐가 돼버려?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애초에 너네가 만약에 4번을 맞다고 하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지금 상상적 경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상상적 경합 얘기해놓고 얘는 실체적 경합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아 봐봐. 이중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죄로만 처벌한 게 아니라
얘도 죄가 있고 얘도 죄가 있어. 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야. 둘 다 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중평가하지 않기 위해 하나의 죄로만 처벌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죄를 인정하지만 저 중에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더 무거운 걸로 하면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고 이제 뭐 30번은 답 1번 되는 거. 여러분 보통 이런 문제는 다 뭐야? 문장 구조가 유사하면 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A에 있었던 파트가 뭐가 있었냐면은 어디 있었어? A에 A 여기 있어. 여기 가서 보면은 불법이라고 부른다. 뭐뭐라고 부른다 라고 했으니까 그거랑 제일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30번에 뭐뭐라고 부른다? 답 1번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독서는 일단 끝이긴 한데 물론 이미 꺼버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 여기까지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내가 진짜 제대로 국어 공부를 좀 하겠다 혹은 독서를 조금 더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자꾸 고3 기출만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고3 가면은 고3 기출 풀 일 많아요. 물론 고3 기출을 지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고1, 고2 기출은 되게 별거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3 기출이랑 사설 같은 거에만 목을 매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기출부터 다 하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당장 좀 욕심이 있다 나는 수능에 그런 친구들은 고2 거 말고 고1 거 9월, 10월부터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1 거라고 무시하는데 국어는 고1과 고2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고1 거 9월, 10월도 그렇게 난이도가 낮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번에 우리가 10월 독서가 너무 쉬워서 사실 여러분들의 정확한 실력을 판단하거나 3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의 실제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1 것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좀 이런 모의고사에 대한 감각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였잖아요.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고3 때도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